1950년 10월 유엔군과 국군이 38선을 넘어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면서 통일은 목전에 다가온 듯 보였다. 인민군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퇴각했으며 전세는 급격히 역전되었다.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공군 중국인민지원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전쟁은 다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남한에 남아 유격전을 수행하게 된 빨치산 파르티잔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범우는 지식인으로서 이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깊이 고뇌했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꿈꿔온 해방된 조국을 염원했지만 현실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좌우 이념 대립의 잔혹함 뿐이었다. 그의 눈에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은 분단되지 않은 하나로 통일된 조국의 상징으로 비춰졌으나 38선은 다시 그들을 두 동강 내고 있었다. 그는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피와 눈물로 얼룩진 분단의 현실을 목도하며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통일의 희망이 절정이었던 순간 그가 바라본 것은 곧 닥쳐올 비극의 그림자였다. 빨치산 지도부의 염상진에게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혁명의 신념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그들에게 백두산은 혁명의 본산인 북조선과 만주 항일 유격대의 전통을 상징했고 한라산은 해방되어야 할 남조선의 심장이었으며 두 산은 그들의 투쟁의 이념적 근원이자 궁극적인 목표였다. 남한 땅 깊숙한 산악지대에서 고립된 채 최후의 투쟁을 벌이는 이름 없는 전사들에게 백두산, 천지의 웅장함과 한라산 백록담의 맑음은 도달하기 어려운 고독한 이상향과 같았으며 그들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였다. 손승우와 같은 젊은 대원들에게는 이념이 곧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었다. 그들은 통일 조국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가슴에 품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 그들에게 산은 은신처이자 동지였으며 때로는 냉혹한 감옥과도 같았으나 그들이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었다. 이 장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빨치산의 고독한 투쟁의 서막을 알리며 모두가 이 산하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했지만 현실은 그들을 배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당시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도 반공 세력에 의한 보복과 숙청이 자행되었고 이는 전쟁의 광기가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범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념이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 빠진다. 그는 결국 어느 쪽도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통일의 환희가 찰나로 끝난 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고립과 배신 그리고 혁명의 대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처참한 현실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엔군, 특히 미군이 대규모로 개입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노골화되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병사들은 한국인을 열등한 존재, 심지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시각에서 아시아인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자신들의 전쟁 목표를 위해 이용하고 버려도 무방한 존재였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김범우는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모욕을 가장 첨예하게 느꼈다. 그는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전쟁에 참전했으나 현실에서는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아시아인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음을 목격했다.
미군 병사들이 거리낌 없이 내뱉는 아시아인은 미국인과 동등하지 않다. 아시아인은 인간이 아니며 인간 이하의 존재다. 라는 구절은 당시 한국인이 겪어야 했던 심각한 모욕과 인종차별의 현실을 날카롭게 대변한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만나는 모든 아시아계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미군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동은 반공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 미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민간인 학살이나 무차별적인 폭격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빨치산 지도부는 이러한 미군의 잔혹한 행태와 인종차별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반미 감정을 고취하고 인민을 혁명 대열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 빨치산의 선전 활동은 미군과 그에 동조하는 남한 정권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김범우에게 이 경험은 자신의 사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강대국의 오만과 위선으로 포장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해방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아닌 민족 자결과 자주적인 역량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절실한 깨달음을 얻었다. 전쟁은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오만과 착취의 현장이었으며 한국인은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종차별의 경험은 김범우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과 민중들에게 자주 독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빨치산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소설은 이처럼 이념 대립의 차원을 넘어 식민 지배와 강대국 개입이 남긴 민족적 자존감의 상실과 상처를 심도 있게 다루며 한국 전쟁이 단순한 내전이 아닌 국제적인 냉전 체제와 인종주의가 결합된 복합적인 비극이었음을 고발한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북쪽으로 기울고 인민군이 일시적으로 퇴각하면서 남한 곳곳에 남겨진 빨치산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가혹한 선택만이 남았다. 그들은 토벌대의 집중적인 포위망을 뚫고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거나 혹은 북한으로 퇴각하는 잔여 부대에 합류하여 탈출을 시도해야 했다. 이 시기의 빨치산 활동은 적극적인 공세에서 조직 보존과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후퇴로 전환되었다. 염상진을 비롯한 빨치산 지도부는 조직의 핵심 인력과 물자를 보존하고 미래의 혁명 투쟁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한 탈출 계획을 수립했다. 탈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혁명 역량 보존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주로 밤이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해 토벌대의 추격을 피했으며 식량과 물자의 부족은 그들을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동계 대공세가 임박하면서 탈출은 더욱 절박하고 처절한 생존 싸움이 되었다. 손승호는 경험 많은 유격대원들과 함께 탈출 부대에 속했다. 그의 여정은 곧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토벌대의 수색과 매복은 숨막히게 계속되었고 부상자와 병자들은 낙오되거나 쓰러져 갔다. 밤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낮에는 하늘을 뒤덮는 토벌대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다. 탈출은 혁명 투쟁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원들 간의 강렬한 동지애와 생존을 향한 인간의 극한적인 의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김범우는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탈출을 시도하는 길을 택했다. 지식인인 그에게 무장투쟁의 현실은 고통스러웠으나 혁명의 대의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그의 탈출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넘어선 신념과 양심의 내면적인 싸움이었다.
그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폭력과 이념의 광기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탈출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길을 안내하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의 희생은 혁명 투쟁의 근본이 인민의 자발적인 지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협력자들 역시 토벌대의 무자비한 보복 부역자 색출, 고문, 학살 등을 피할 수 없었으니 탈출은 비단 빨치산 자신들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이 장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과 동지애의 숭고함,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의 비극적인 현실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다. 탈출을 시도하는 빨치산 부대의 행렬은 말 그대로 죽음의 대열이자 해골의 대열과 같았다. 계속되는 전투와 토벌대의 추격, 그리고 특히 혹독한 겨울 추위와 식량 및 의약품의 부족은 대원들의 육체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특히 1950년 겨울 이후에 지리산 일대 빨치산들은 동사와 아사, 질병으로 인해 전투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렀다. 대원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피로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은 겨우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부상자와 병자들은 동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고통을 묵묵히 견뎌야 했지만 결국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산속에 홀로 남겨지는 비극을 맞이했다. 낙오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염상진은 이 처참한 대열을 이끌면서 지도자로서의 극심한 고뇌를 겪었다. 그는 혁명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했지만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동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조직 전체의 생존을 위해 대열을 멈출 수 없었다. 염상진은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비참함 사이에서 고뇌하며 인간적인 연민과 지도자로서의 냉혹한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김범우는 이 대열을 따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념이나 사상보다 한 조각의 식량과 따뜻한 잠자리가 더 절실했으니 그의 지성은 현실의 처참함 앞에서 무력했다. 대원들은 생존을 위해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어야 했고 동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에 무감각해져 갔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통해 혁명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깊은 성찰에 잠긴다. 죽음의 대열은 빨치산 투쟁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상징했다. 혁명의 이상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이 대열은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비장하게 나아갔으며 그들의 발자국마다 동지들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해골과 같았지만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혁명의 불씨와 인민 해방의 염원을 품고 있었다. 이 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이념, 투쟁이 인간 존재를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1951년 1월 4일은 한국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로 중공군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과 압도적인 공세로 인민군이 남한을 재탈환하고 서울을 다시 점령한 날이었다. 이는 1.4후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자 전세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남한 산속에 고립되어 있던 빨치산들에게 서울 재탈환 소식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북한 정권의 존속과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다시금 열리는 듯 보였으니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염상진은 대원들을 독려하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공세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남한 후방의 빨치산 활동은 인민군의 재남하를 지원하고 유엔군과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희망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중공군의 개입은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냈고 남한에 남겨진 빨치산들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인민군이 다시 남하했지만 인민군 정규부대와 빨치산 유격 부대 사이에는 이념적 목표의 차이와 작전상의 문제로 인해 유기적인 협력은 원활하지 않았다. 정규군 중심의 인민군은 유격전을 벌이는 빨치산을 단순한 보조 전력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빨치산 내부의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1.4 후퇴는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을 안겨주었다. 북으로 퇴각하는 인민군과 남으로 피난 가는 민간인들이 뒤섞여 혼란은 극에 달했고 이념과 생존 사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 시기에 빨치산은 일시적으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물자를 보급받을 기회를 가졌지만 토벌대의 집중적인 공세가 곧이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남한 정부와 군경은 후퇴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을 저질렀으며 소설은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빨치산과 민중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조명한다. 1951년 1월 4일은 전세의 변화를 알리는 분기점이었으며 빨치산에게는 짧은 희망과 영구적인 고난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기를 예고했다. 이날 이후 전쟁은 38선 부근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고 남한 후방의 빨치산 투쟁은 더욱 고독하고 처절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들은 전선으로부터 고립된 채 희미해져가는 혁명의 불씨를 지켜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다. 거창은 경상남도의 오지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었으나 한국 전쟁의 가장 잔혹한 비극이 벌어진 현장 중 하나였다.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했던 이 지역은 국군과 토벌대의 가장 극심한 탄압이 집중되었던 곳이었으니 마을의 낮과 밤은 공포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거창은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장소로 소설에서 그려진다. 낮에는 국군과 경찰 그리고 극우 청년단이 마을을 장악하고 부역자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인 검거와 학살을 자행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집단 처형되었으며 마을은 공포에 질려 침묵해야 했다. 특히 이 시기는 국군과 토벌대가 빨치산 활동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기이며 소설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고발한다. 밤이 되면 상황은 역전되었다.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 부대가 활동을 시작했고 친정부 인사나 반공 세력에 대한 숙청과 징벌을 감행했다. 마을 주민들은 낮에는 국군의 보복을, 밤에는 빨치산의 징벌을 두려워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다. 마을은 이념 대립의 가장 처참한 격전지였으며 민간인들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고립된 희생양이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양측의 요구에 응해야 했고 이는 결국 또 다른 혐의와 비극으로 이어지는 굴레였다. 김범우는 이러한 비극을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며 기록해야 했다. 그는 이념을 초월하여 인간적인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지만 거창의 현실은 선악의 경계마저 모호하게 만드는 전쟁의 광기 그 자체였다. 그의 눈에는 거창의 낮과 밤이 모두 지옥과 같았으며 이념 투쟁이 결국은 무고한 민중을 희생시키는 비극으로 귀결됨을 절감했다.
거창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 이념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상징이며 빨치산 투쟁의 배경이 되었던 남한 오지의 비극적인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소설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전쟁이 좌익 대 우익의 대립을 넘어 국가 대 민중, 폭력 대 양심의 대결 구도였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빨치산은 남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빨갱이라는 낙인과 함께 폄하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태백산맥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이름 없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조명한다. 소설은 그들을 단순히 이념에 세뇌된 존재가 아닌 당대의 불평등과 착취에 저항한 민중 해방의 투사로 그려낸다. 빨치산 대원들의 대부분은 지식인이나 이념 투사가 아닌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일반 민중이었다. 그들이 총을 든 것은 단순히 북한 정권을 추종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이어져 온 부조리한 사회구조, 친일파의 재등장, 지주의 착취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와 진정한 토지개혁과 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천전바구와 외서댁과 같은 민중 출신 빨치산들은 이러한 진정성을 가장 잘 대표했다. 그들은 땅은 농민의 것이며 토지개혁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강렬한 믿음 하나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그들의 투쟁은 사상적 세뇌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으며 그들이 혁명의 길을 선택한 것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저항에 가까웠다.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러한 민중의 진정성에 기반하여 혁명을 이끌어 가야 했다. 빨치산의 희생은 권력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순수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그들의 존재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소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혁명이 민중의 고통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한다. 김범우는 지식인으로서 이들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는 혁명의 대의가 바로 이 이름 없는 민중들의 순수한 희생에 있음을 깨달았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사명감을 느꼈다. 빨치산의 투쟁은 이념의 싸움을 넘어선 가난한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었으며 소설은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절박한 삶을 그려냄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빨치산 투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천전바구와 그의 아내 외서댁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투원을 넘어 민중의 삶과 혁명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혁명 의지를 가진 인물들로 묘사된다. 천전바구는 본래 평범한 농민이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지주들의 착취와 사회적 부조리에 분노하여 혁명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이름처럼 천점이 박힌 바위처럼 굳건한 신념을 지녔던 그는 뛰어난 유격 전술과 용맹함으로 빨치산 대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투쟁은 이념의 논리가 아닌 현실의 고통과 인간적인 정의감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이었으니 그는 민중의 자발적인 투쟁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그는 특히 토벌대에 대한 게릴라 전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염상진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한다. 외서댁은 천전바구의 아내이자 강인한 여성 조직원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단순한 내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혁명 활동을 수행했다. 취사와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내려가 중요한 연락과 선전 활동, 물자 보급까지 담당했으니 그녀는 빨치산 조직의 숨은 힘이었다.
그녀의 희생과 활동은 혁명이 단지 남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들을 포함한 온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외서댁은 과거 염상구에게 능멸당했던 개인적인 한까지 혁명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강인함을 보여준다. 천전바구와 외서댁의 사랑은 전쟁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피어난 숭고한 인간애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고 해방된 세상이라는 혁명의 대의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삶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희생정신이 빨치산 투쟁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음을 증명했다. 염상진은 이들 민중 출신 동지들에게서 혁명의 정당성과 힘을 확인했고, 김범우는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 이념의 본질을 깨달았다. 천전바구와 외서댁은 태백산맥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없는 영웅들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민중 해방의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지성인이 아닌 민중으로서 자신의 삶을 걸고 역사에 저항한 진정한 투사였다. 1951년 1월 4일 서울 재탈환 이후 전세는 다시 38선 38선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반격을 시도했고, 전선은 38선 주변에서 밀고 밀리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소모전을 계속했다. 전쟁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선의 고착화는 남한에 남겨진 빨치산들에게 이중적인 영향을 주었다. 38선 전선의 고착은 북한의 정권 유지에는 기여했지만, 남한 빨치산에게는 새로운 고립을 의미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과 보급은 사실상 끊겼고, 그들은 남한 내부에서 자력으로 생존하고 투쟁해야 하는 운명에 직면했다. 또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남한 정부는 후방 안정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빨치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의 강화로 이어졌다. 염상진은 이러한 전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는 38선이 다시 전선이 됨으로써 토벌대의 주력 부대가 전선으로 이동할 틈을 이용하여 후방의 유격 활동을 강화할 전략을 세워야 했다. 빨치산은 주로 남한의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삼아 토벌대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후방 시설을 타격하는 게릴라 전술에 주력했다. 이는 조직 보존과 함께 적 후방 교란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손승우와 동지들은 38선의 치열한 전투와는 별개로 남한산에서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들의 싸움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면전과는 다소 동떨어진 게릴라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곧 혁명의 전부였으며 인민해방이라는 대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들은 고립 속에서도 조직을 유지하고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 38선은 단순히 군사적 경계가 아닌 이념과 운명의 경계가 되었다. 이 전선의 고착은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고, 남한 후방에서 고립된 빨치산의 투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 장은 전선의 변화가 후방의 유격 투쟁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빨치산들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군사적 고립의 실상을 심도 있게 그려낸다. 김사용이라는 이름은 태백산맥에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주인공 김범우의 양심적인 부친으로서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실제 인물이며, 다른 하나는 이 챕터에서 다루듯 이념의 순혈주의에 희생된 양심적 지식인의 비극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이 두 번째 상징적 인물의 죽음은 좌익 내부의 광기와
혁명의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념 대립의 광풍 속에서 김사용 상징적 인물은 좌익도 우익도 아닌 오직 민족의 화합과 진정한 해방을 꿈꿨던 순수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해방 후에는 좌우익의 폭력 모두에 반대하며 인도주의적 가치와 자주적인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사상은 경직된 이념보다 인간 존엄을 우선시하는 중도적 양심을 대변했기에 이념이 절대화된 전쟁터에서는 가장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죽음은 빨치산의 내부 숙청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일어났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토벌대의 압박이 거세지자 좌익 내부에서는 경직된 이념과 순혈주의가 강화되었다. 혁명의 대의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거나 인간적인 연민을 보이는 온건파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동유분자, 기회주의자 혹은 뿌띠, 부르주아적 잔재로 규정되며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혁명을 수호하고 대열을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내부 숙청의 광기가 발발했던 것이다. 김사용은 바로 이 이념적 숙청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의 죽음은 동지의 손에 의한 것이었기에 더욱 비극적이었다. 김사용의 희생은 빨치산 투쟁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민족 해방과 인간 존엄을 외치며 산으로 들어왔던 그들이 정작 내부에서는 경직된 이념의 잣대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인간성을 파괴했으니 이는 혁명의 순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이 사건은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깊은 충격과 자기 반성을 요구했다. 그들은 혁명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자위했지만 그들의 손에 의해 양심적인 동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혁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였다. 김사용은 총칼이 아닌 사상과 양심을 지키려 했었지만 이념의 광기는 그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이념 대립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좌익 내부의 갈등과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상징으로 남았다. 이는 인간의 진정성을 찾으려 했던 김범우에게 혁명의 대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의 희생은 진정한 해방이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닌 인간성의 회복과 민족 내부의 화해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토벌대의 집요한 동계 대공세가 계속되면서 빨치산 대원들의 육체는 이미 극한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제기열 릴랩싱 피버이라는 무서운 돌림병의 만연은 빨치산 조직에 총탄보다 더 치명적인 실질적인 재앙이 되었다. 제기열은 이 몸에 기생하는 해충을 매개로 전염되는 세균성 질병으로 고열과 오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환자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산속의 비위생적인 환경, 극심한 영양실조, 그리고 의약품의 절대적인 부족은 제기열이 빨치산 조직을 휩쓰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굶주림으로 체력이 바닥난 대원들에게 이는 치명적이었으며 토벌대의 공격이나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다가왔다. 제기열은 조직의 전투력을 가장 빠르고 무력하게 약화시키는 동시에 병력이 비전투적으로 소모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수많은 대원들이 고열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산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다. 이는 조직의 사기 저하와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 돌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위생관리와 환자 격리를 시도했지만 식량과 물자가 없는 극한의 산속에서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들은 총이 아닌 질병 앞에서 무력했으며 혁명을 위해 단련했던 강인한 의지마저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생존의 물리적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동지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남은 대원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혁명적 염세주의를 안겨주었고 혁명의 대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혁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적의 총탄이 아닌 이와 같은 하찮은 벌레에 의해 좌절되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아이러니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인간의 극한적인 무력함과 전쟁의 비합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제기열은 빨치산 투쟁의 가장 비참하고 무의미한 상황을 상징하는 요소였으며 인간의 극한을 시험하는 전쟁의 또 다른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혁명의 이상마저도 생존의 물리적인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손승우와 김범우와 같은 주요 인물들 역시 제기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 질병은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비참함 사이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빨치산 투쟁은 단순히 이념 싸움이 아닌 자연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생존 투쟁이었음을 이 챕터는 처절하게 강조한다. 전세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고 조직은 토벌대의 맹공과 제기열로 인해 와해되어 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빨치산 대원들에게는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남아 있었다. 이 싸움은 군사적인 승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념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혁명가로서의 정체성과 생존 그 자체를 의미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항복이나 후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염상진은 남아있는 소수의 동지들을 이끌면서 절대적인 정신력을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대규모 전투를 지휘할 수 없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의 불씨를 지켜야 한다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놓지 않았다. 그들에게 항복은 곧 배신이자 비참한 죽음을 의미했기에 마지막 남은 탄환이 떨어지고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게릴라전을 지속해야 했다. 그들의 투쟁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하려는 고독한 결이었으며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혁명의 대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비장미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활동은 토벌대의 후방을 지속적으로 교란함으로써 남한 정부에 대한 마지막 저항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김범우는 지식인으로서 이 절망적인 싸움의 궁극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고뇌했다. 그는 이미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함을 알았지만 민족 해방과 평등 사회를 향한 순수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싸움은 총이 아닌 양심과 지성을 무기로 삼아 전쟁의 모순과 이념의 광기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에게 남은 유일하고 고결한 길이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와 진실을 지키는 것이 곧 진정한 혁명임을 깨달아간다. 그는 자신의 글과 양심을 통해 이 비극적인 투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사명감을 느꼈다. 손승우와 젊은 대원들에게 이 싸움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동지들의 죽음과 개인의 고통 속에서 체념과 용기를 동시에 배워야 했다. 싸움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멈출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들은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혁명의 대의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 투쟁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를 역사에 남기려는 비장한 사명감의 발로였다.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은 빨치산 투쟁의 후기를 관통하는 주제였으며 패배가 확정된 전장에서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전사들의 비장미를 강렬하게 묘사했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양심과 혁명의 대의를 끝까지 수호하려 했으며 이 투쟁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념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